다양한 사람이 모여 수많은 이야기, 멋과 꿈이 생겨나는 곳. 나의 도시, 나의 마포. 예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자 대외교역과 수상교통의 요충지였던 마포. 아름다운 강변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마포가 어느새 서울의 상징이자 젊음과 문화가 있는 도시가 되었다. 흥겨운 축제에 감탄하고 뿌리 깊은 문화에 감동한다. 옛것을 지키는 자긍심으로 오랜 세월 이어온 축제의 향연. 활력 넘치는 거리를 만들어가는 개성 넘치는 예술가들. 지역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다채롭게 빛나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마포다. 수많은 발상의 전환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키워가는 땅. 마포는 세상에 없던 기술, 세상이 기대하는 인재가 모여드는 허브이자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 없이 누구든 예술과 창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무대이다. 가슴 뛰는 내일을 열어가는 이곳은 우리의 마포다. 서울을 찾는 수많은 발걸음이 지나가는 길목. 서울에서 한강과 가장 길게 맞닿은 마포. 그래서 마포의 곳곳은 언제나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게 변화해왔다.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과 즐거운 일상, 건강한 활기로 가득 채워진 이곳은 우리의 마포다. (6.3km) 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만나게 되는 활자의 숲. 마포의 허리를 가로지르던 옛 철길은 마포의 출판 문화와 만나 활자의 숲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리를 가득 채운 책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머물고 발길 닿는 곳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빛내줄 문화의 장이 꽃피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녹색 공원으로, 버려졌던 땅에서 새로운 문화단지로, 어린이들의 놀이터에서 모두의 광장으로, 자연과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곳은 우리의 마포다. 배움의 기회가 동등한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마포. 아이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며 미래의 꿈과 희망은 바로 자라나는 아이들이기에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게 하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건강하게 지켜보도록 늘 곁에서 함께한다.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채워진 이곳은 우리의 마포다. 혼자여도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도시. 가슴 뛰는 열정이 있고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도시. 당신 곁엔 늘 자랑스런 마포가 있습니다. 팽하! 안녕하십니까? 팽수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받고 계신 분들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나으시길 팽수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 많은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선생님들 모두가 영웅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팽러뷰! 자기가 감염되는 걸 무릅쓰고 나가서 저기 봉사하는 그 기분에 나도 감동돼가지고 솔직히 말해 이 돈은 적지요. 많아야 되는데. 저희도 힘들지만 그저 봉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거잖아요. 나보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한 마음이고.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곧 다음 주 또 사면 되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게 빨았어도 된다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코로나도 도망가고 다 나을 거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삽시다. 우리나라는 강하잖아요. 화이팅! 파이팅! 힘내세요. 파이팅! 화이팅! 마포구 주민 여러분 힘냅시다. 화이팅! 코로나 물러가라. 화이팅! 올리와 뚜루루뚜루 손 씻자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마포구 뚜루루뚜루 새로 만든 뚜루루뚜루 손수건 뚜루루뚜루 손 씻자 손 씻기 뚜루루뚜루 어디서나 뚜루루뚜루 마포 손수건 뚜루루뚜루 손 씻자 바이러스 뚜루루뚜루 이기는 손수건 뚜루루뚜루 손 씻자 물기를 뚜루루뚜루 말리자 뚜루루뚜루 보송보송 뚜루루뚜루 말리자 새로 만든 뚜루루뚜루 마포구 뚜루루뚜루 손수건 뚜루루뚜루 손 씻자 손 씻기 뚜루루뚜루 어디서나 뚜루루뚜루 개인 수건 뚜루루뚜루 손 씻자 바이러스 뚜루루뚜루 이기는 뚜루루뚜루 손수건 뚜루루뚜루 손 씻자 물기를 뚜루루뚜루 말리자 뚜루루뚜루 보송보송 뚜루루뚜루 말리자 오예! 유튜브에서 마포 손수건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 마포TV에서는 마포구민 여러분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인문학 강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스탈린그라드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3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과 이화여대 사학과가 함께하는 인물과 도시 인문학 강연이 오늘도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오늘 강연은 얄타와 냉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포중앙도서관 페이스북과 마포TV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강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포TV 아나운서 한혜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우리 강연 시리즈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을 다뤄봤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전후에 펼쳐졌던 거대한 역사적인 변동, 즉 냉전의 시작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소재로 삼은 도시는 그 냉전을 상징했던 도시인 얄타, 역시 러시아 내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이런 순서로 오늘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전쟁의 주역, 특히 승리자였던 미국과 소련이 나름의 플랜이 있었겠죠. 전후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플랜이 있었을 거고, 그 둘의 플랜이 이 얄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름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얄타에서 이루어진 합의만 만약에 유지되었다면 냉전이 도래하지 않았을 것인데, 뭐 안타깝게도 이 둘의 합의가 곧 깨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냉전이 도래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냉전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마지막에 잠깐 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연을 진행할까 합니다. 네, 먼저 전후 계획부터. 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당연히 계획을 세운다 그랬죠. 먼저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전후에 굉장히 이제 그랜드한 플랜을, 좀 장기적이고 거대한 플랜을 갖게 되는데요. 그 플랜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계획 중에 제일 중요한 목표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세계를 자유무역 체제로 재조직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아시는데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 즉 1930년대는 이른바 세계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경제 위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경제 대공황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런 류의 활발한 자유무역은 사라지고 거대한 블록 단위의 경제로 재편되었었어요. 혹시 이제 우리 한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엔블락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이제 한반도, 그 다음에 대만, 만주까지를 이제 식민지로 삼은 다음에 거기 크게 하나의 경제권으로 삼으려고 했고, 나중에 그 태평양으로까지 이제 진출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악명 높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그런 큰 권역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권역이 이런 블록 경제예요. 이건 영어로는 오타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일본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일부 이런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었고, 독일도 당시에 이제 만들지 못했지만 이런 것을 꿈꿨었어요. 즉 30년대 경제 대공황 때문에 이른바 강대국들이 블록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 블록 내에서만 교역을 하고 블록 밖 또는 블록 간의 교역은 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네, 미국 하나 더 왔네요. 미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전후에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바로 이 블록 경제 때문에 2차 대전이 생긴 거다, 일어난 거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하게도 블록 경제가 되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이 더 오래 갔다 이거예요. 경제 위기는 사실은 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위기가 한번 닥쳤다가 다시 좋아지는 국면이 빨리 도래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10년 내내 계속 위기였다 이거죠.
미국 사람들의 판단은 그 원인이 블록 경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블록끼리 결국 전쟁을 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결론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후 계획은 뭐냐면 이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블록 경제가 전쟁의 원인이고 블록 경제가 대공황을 지속시킨 거니까 다시 전후에 블록 경제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겠죠. 재현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 플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경제를 없애고 자유무역 체제로 세계를 재편하면 미국 사람들 생각은 미국 경제도 확장되고 플러스해서 세계 경제 전체가 확장될 것이다. 당시 자주 쓰이던 말로 세계 경제가 파이가 커질 거다. 그래서 전 세계의 번영이 도래할 거다.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록 경제를 없애고 자유무역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블록 경제가 왜 나왔느냐? 왜 블록 경제라는 걸 만들 수 있었느냐? 아까 제가 영국, 프랑스,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의 이해를 들었습니다만 다 어떤 나라들이죠? 네. 다 식민지를 보유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블록 경제라는 게 출현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즉 식민지를 가진 거대한 강국이 존재하면 블록 경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미국은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제국주의 질서라는 것을 없애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겠죠. 그러면 제국주의 질서를 없앤다는 건 다른 말로 뭐죠? 그냥 아주 쉽게 탈식민화, 그러니까 식민지를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익은 개념인 이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그런 상황을 미국은 머릿속에 상정을 했다 이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과거 제국주의 질서를 없애고 식민지들을 독립시켜 놓은 다음에 그 전체를 자유무역 시스템으로 엮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의 플랜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정치 질서, 미국이 희망했던 즉 탈식민화된 정치 질서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 것인지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미국이 이 신정치 질서요. 그러니까 즉 제국 또는 아까 블록 경제를 없앤 정치 질서를 수립하려고 하니까 전 세계의 나라 종류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는 지금 방금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식민지, 즉 유럽 강대국 또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 와중에 나치가 점령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은 이제 식민지는 아니지만 나치가 점령했으니까 이제 나치에게 지배를 당했던 국가니까 이제 새로이 뭔가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정치 이방가들은 이 둘을 구별해서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립의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이 둘을 구별했어요. 어떻게 구별했느냐? 나치에 지배되었던, 대체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겠죠. 나치에 의해서 피지배 나라로 전락했던 이 나라들은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국가들은 바로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새 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식민지는 유럽에 있지는 않죠. 식민지는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식민지는 미국 사람들 생각에 바로 독립시키는 건 무리다. 대신 뭘 하느냐? 역시 우리 역사에도 좀 악명이 높은 이 신탁 통치를 일정 정도 기간 하고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독립시킨다. 이런 플랜을 미국이 세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둘 다 독립이고 둘 다 해방이죠. 그렇지만 이 유럽 국가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 생각에 근대 국가를 자기네 스스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독립시킬 수 있는데 식민지는 미국 사람들 생각에 군대 국가 운영 경험이 없는 나라들이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학습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죠. 우리는 사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또는 관료제 통치의 전통이 굉장히 깊었던 나라인데 이제 미국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거는 잘 모르거나 또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근대 시대에 더불어서 자생적인 국가를 유지했었느냐? 그건 아니었죠, 우리도요.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제 근대가 시작된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학습 기간을 두겠다. 라는 식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쁜 의도로 그랬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나름 근대 국가의 발전 틀을 과정을 생각해서 내렸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길 저 민족 자결 정부에는 요 반제국주의 세력이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호를 열어놓은 상태였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즉 이 두 개를 합치면 결국 미국이 꿈꾼 거는 탈식민화된 새로운 세계인 거죠. 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깔려 있어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까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원래 식민지가 별로 없던 나라죠. 그렇죠? 식민지가 없던 나라가 세계 교역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금 과거 제국들이 자기네 식민지끼리 묶어버리면 교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제 블록을 해체시켜 놓는 게 자기네들한테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도덕적으로도 옳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피지배 민족이 해방되는 거니까.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의 이 질서, 신질서는 동맹국이었던 영국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왜? 영국은 바로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여전히 세계 최대의 식민지 보유국이었다 이겁니다. 만약에 미국 플랜대로 간다면 영국 식민지는 다 해방되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영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계속 당연히란 말 하는데 당연히 영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련만 얘기하지만 저는 플랜을 영국은 자기네들 제국주의적인 어떤 틀을 해체시키지, 되도록이면 해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거고 그거를 자기들의 전후 계획의 제1목표로 세우고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영국의 식민지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뭐 그냥 상식적으로 영국의 가장 주요 식민지 바로 이 나라죠. 거대한 영토와 자원을 가진 그리고 인구를 가진 인도. 그리고 이제 석유 자원이 점점 중요해진 중동이 영국의 식민지 중에 그 많은 식민지 중에 가장 핵심이었고 인도와 중동을 잘 지키려면 영국에서 지중해가 중요했어요. 그럼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지중해를 잘 지키려면 또 어디가 중요했느냐? 요 세 군데가 중요했어요. 이탈리아, 발칸반도 남부, 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고 북아프리카가 중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룰 때 왜 영국이 재빨리 제2전선을 만들어서 독일을 협공하지 않고 소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자꾸 북아프리카 같은 데서 독일의 사단들을 몇 개 안 되는 사단들을 상대하다가 결국 다음 방향도 이탈리아로 가고 그 지중해 근처에서 어물쩍거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로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가의 이해관계로 따지면 독일을 유럽에서 빨리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요 지중해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지역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했던 거죠. 지도 보시면 이제 금방 아시죠? 이게 놀랍게도 이게 빨간 대로 된 게 영국의 식민지 또는 사실상의 식민지 또는 과거 식민지, 사이가 좋은 과거 식민지들이에요. 1930년대. 여기 인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식민지일 거고, 이쪽 중동. 그렇죠? 이거를 잘 지키려면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쇼컷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야지 쉽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즉 여기 수에즈 운하를 지중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가야만 여기가 금방이죠. 만약에 지중해를 영국이 잃었다, 누구한테인가 뺏겼다 해상권을, 그러면 영국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밑에 희망봉까지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중해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여기 지금 영국의 거점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이죠. 북아프리카, 발칸반도 남부, 뭐 여기 말타 같은 그런 섬들인데, 이탈리아 이런 게 다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국은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 뒤에 또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영 간의 갈등이 예고될 겁니다. 미국은 식민지 다 해방시키려고 하고 영국은 식민지 유지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 이후의 역사를 아니까 갈등은 미국하고 소련의 가장 초점이 미국하고 소련의 갈등이 가장 먼저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쟁이 끝날 쯤에는 이 둘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특히 41년에 미국이 이미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당시에 영국을 설득시켜서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 제3조에 과거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했던 민족 자결주의의 주장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제 전쟁 끝나면 식민지 해방시킨다는 거죠. 바로 요거 발표하자마자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이든이 불안한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민족 자결이라는 거는 유럽의 독일 점령지에 한정돼서 적용되는 거지 영제국에 속한 나라, 즉 식민지죠. 영제국 속한 식민지는 이 민족 자결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 3조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미국의 플랜하고는 선을 그어놨다 이겁니다. 이런 갈등이 예고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끝날 때 어쨌든 영국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소련의 협조가 필요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후 플랜에는 소련의 협조가 필요했어요. 흥미롭게도 소련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식민지를 보유했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이해관계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무관해요. 제국주의 이해관계에 무관한 소련의 협조를 얻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고 그 정치 질서를 토대로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새로이 건설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이제 미국의 플랜이죠. 네. 그렇다면 소련의 전후 계획은 어땠느냐? 소련은 사실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데올로기 국가고 뭐 사회주의 국가고 그래서 뭐 플랜이 사실 더 거창하고 막 더 이론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의 계획은 좀 어떻게 표현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절실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이었어요. 뭐냐면 두 개, 일단.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전쟁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를 일단 무력화시킨다. 그러니까 다시는 독일이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또는 다시는 일본이 극동에서 소련의 국경을 위협할 수 없게 만든다. 라는 게 일단 제1목표예요. 사실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목표죠. 전쟁을 이렇게 혹독하게 겪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친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일단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이제 리벤지를 해놓겠다. 복수를 해놓겠다. 뭐라는 게 일단 소련의 생각이겠죠. 그 복수가 단순한 감정적인 복수라기보다는 앞으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 특히 독일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도발을 한 거니까 20세기에 1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고 2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다면 이미 충분히 전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나라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게 소련의 제1목표였고요. 두 번째 목표는 이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무력화만 시켜놔도 언젠가 얘네들이 20년, 30년 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 더 나름 자신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은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심시키기 위한 목표는 요거였다 이겁니다. 자기네들 국경에 자기네들의 국가의 어떤 위협에 쿠션을 줄 수 있는 완충지대 국가를 두고 싶어 했다 이거죠. 달리 말하면 동유럽에 친소련 정권을 세워놓고 만약에 독일이 부활해서 러시아와 소련과 다시 싸운다고 할 때 일단 맨 앞에서 받아줄 친구들이 자기 나라 말고 맨 앞에서 받아줄 친구들이 있어야겠다. 이래야 우리의 안보가 안심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너무나도 혹독한 전쟁,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4년 동안 2,700만이 죽은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또 일어나면 안 되고
만약에 혹시 일어날 전쟁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바로 국경에서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이 독일과 동유럽 국가들의 연합국에 의해서 사실은 그 소련과의 전쟁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독일과 소련과의 전쟁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그 독일군의 침공에는 동유럽 국가들도 다 같이 그 당시 동유럽이 다 독일의 점령지니까 특히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선봉에 서서 같이 이제 독일군과 함께 소련을 쳐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나라들, 뭐 루마니아니, 헝가리니, 폴란드니 이런 나라들이 적어도 친소여야 된다. 반서가 돼서 독일과 함께 쳐들어온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소련의 목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또는 조금 좋게 말하면 절실한 목표였다 이겁니다. 미국의 목표에 비해서는 훨씬 그렇죠? 덜 그랜드하죠. 미국은 세계 자유무역체제 재편을 위해서 구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옆 나라 망하게 하고 다시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 안정을 좀 찾기 위해서 근처 나라들을 지네 편으로 만들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플랜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련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 자유무역지대 수립 계획에 협조할 의사가 있었고요. 특히 이게 협조한다면 전후에 자기네 재건에도 도움이 될 거다. 미국 상품이 들어오고 자기네 원료를 또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이러면 자기네 원자재를 전후 재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플랜에 긍정하고 있었고요. 더더욱이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탈식민화된 세계 정치 질서에는 참여할 의향이 강력하게 있었던 거죠. 왜? 바로 소련이란 나라가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련이란 나라가 성립했던 이 러시아 혁명의 주요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그렇죠? 반제국주의, 제국주의 질서 무너뜨리고 민족 자결을 전 세계에 확산해서 세계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소련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목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이 탈식민화된 세계는 소련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소련은 미국 플랜의 의지 내지는 협력해서 전후 질서를 짤 용의가 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945년 2월이었어요. 때는 아직 전쟁이 끝나진 않았을 시점이죠. 그렇지만 이제 전쟁의 향방은 이미 특히 유럽에서의 향방은 이미 결정된 말씀드렸듯이 47년 여름이면 이제 독일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특히 쿠르스크 전투 이후에는요. 근데 지금은 벌써 45년 2월이고 이거는 심지어는 뒤늦었지만 노르만디 상륙작전까지 감행된 한참 후죠. 그래서 유럽 전쟁은 이미 끝나 있는 무렵에 바야흐로 전후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연합국의 3국 대표가 회합을 했던 거죠. 최초의 회합은 아니고 이미 43년에 한 번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정말 끝나는 게 눈앞에 가시화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제 최종 협의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변수 중에 하나는 요 태평양 전쟁. 특히 이제 미국이 거의 단독으로 일본을 상대하고 있던 태평양 전쟁은 아직은 불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끝은 유럽만큼 그렇게 확실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미국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연합국의 3개 대표가 회합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후 계획을 놓고 논의 내지는 담판을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어디서 했느냐? 러시아 영토 내, 그러니까 소련 영토 내 크림반도에 있는 휴양 도시였던 얄타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전에는 귀족들의 휴양지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진 휴양지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도시도 아닌데 바로 이 얄타 회담 이후에는 일약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담을 개최했던 도시가 되면서 크게 알려지게 됐고 아마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 얄타 또는 얄타 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최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여기서 개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이 크림반도가 사실은 이제 독일군의 점령을 당했다가 이 소련 군대가 수복한 곳이기도 해서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마침 그 전에 지중해에서 미국과 영국의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접근성,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특히 회담을 위해서 멀리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제 얄타에서 회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얄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크림 반도예요. 여기 이제 흑해라고 하는 이 큰 바다, 이 흑해가 이제 지중해로 흘러나갑니다. 여기 해협이 2개가 있어서요. 흘러나가는데 여기에 볼록 나와 있는 진짜 반도 중에 반도죠. 정말 이제 반도처럼 생긴 이게 크림 반도고요. 크림 반도는 이제 조금 유럽 지도를 전체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파악을 하시면 저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통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유럽 지도의 구도죠. 그렇죠? 이 구도 속에서 저 동쪽에 이제 흑해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곳이 크림 반도예요. 네, 크림 반도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얄타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끝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 해변을 갖고 있는 여기 도시들이 쭈루루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얄타가 19세기부터 러시아 귀족들이 이제 자신들의 레지던스를 많이 짓고 또는 심지어 황실도 궁전을 짓고 휴양을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제 회담이 펼쳐지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얄타 말고 이 크림 반도에서 더 유명한 도시는 이 도시죠.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도시. 이게 이제 러시아 흑해 함대의 해군 기지가 있었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이략 얄타가 그 유명세를 뺏어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크림 반도 전체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러시아 도시를 소재로 하면서 이 현대사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전에 경치부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흑해도 해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요새 이제 뭐 메르스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류의 이제 관광이나 내지는 여행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서유럽이나 이런 데로 여행을 가시다가 근래에는 이제 발칸반도 쪽도 많이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행객들이 찾고 또 발칸반도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시는 그런 추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흑해로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가시였던 것 같은데 흑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에요. 지금 그 크림반도 남쪽에 흑해 해변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이고, 예, 또. 네, 이렇게 이제 과거 러시아의 부호나 귀족들이 이런 식으로 너무 경치 좋은 곳에 이런 류의 레지던스나 궁전 같은 걸 지어놓고 지금까지 남아있고 다양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보면 이 크림반도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문명, 고대 그리스 문명 중에서도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플라톤이니 히포크라테스니 뭐 이런 정말 유명한 인간들이 활약했던 그 도시국가, 그 고대 아테네의 상업 거점이 있던 곳이에요. 이 크림반도라고 하는 곳이. 특히 이 크림반도 쪽에서 고대 아테네 상인들이 이제 노예나 또는 다른 상품들을 많이 이제 갖고 와가지고 교역하면서 큰 부를 획득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시면 크림반도 이렇게 고대 그리스처럼 유적처럼 보이는 이 기둥들이나 또는 건물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랬다가 중세로 가면 이 크림반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요 이탈리아 북부의 당시에 발달된 도시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 요 제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제노바가 당시에 이제 여기 옆에 있는 베네치아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항이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선박을 가지고 이제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역시 갖고 있었던 상업 거점이었어요. 네, 저쪽. 그래서 뭐 혹자는 저거는 식민지라고도 부르는데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제노바 상인이 장악하고 있는 상업 거점. 저 크림반도로 가면 뭐와 연결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당시 이제 이쪽은 몽골 제국이거든요. 몽골 제국이 당시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강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다는 건 이제 잉여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특산품도 많고 그런 것들을 요 크림반도에서 거래해 와서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동쪽에서 나는, 서쪽에서는 나지 않고 동쪽에서 나는 거래해 와서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 위쪽
이 서유럽 쪽에 사는 독일, 오늘날 따지면 독일, 프랑스 뭐 이쪽의 귀족들에게 파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획득했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가 하필이면 이 사람들 상인의 거점이 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 몽골 제국과 연결되는, 중국으로 가는 쪽과 연결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 상업 루트망을 실컷 만들고 너무 좋긴 했는데 바로 이 루트망 덕택에 또는 이 루트망 때문에 특히 뭐 이 지도는 안 갖고 올까 하다가 요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이 루트망 때문에 바로 흑사병이 이렇게 이제 번지게 돼요. 이게 14세기의 일이고 14세기 전 이 서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사건인데 그 전염병 균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이 크림반도에서 왔어요. 그 크림반도에서 이 제노바 상인들이 옮겨온 균이에요. 네. 혹자는 크림반도의 풍토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흑사병을. 또는 크림반도에 있던 몽골인들에게 있던 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서 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요 카파라는 곳에서. 카파라는 곳이 특히 이제 제노바의 거점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균을 갖고 와서 여기서 아까 이 위쪽에 팔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엄청 벌었다 그랬잖아요. 팔아먹는 상업망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망 따라서 균이 다 간 거죠. 네. 유럽 사람들은 요 크림반도 사람들에 비하면 저 병이 저쪽 판도의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대대적인 비극,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극이 이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 크림반도는 이 새로운 신흥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이 돼요. 이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 세력인데 가장 유명하게는 여기 이제 이 발칸반도에 존재했던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세력을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으로 요 크림반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랬다가 이제 이른바 기독교 문명권이 저 크림반도를 언제 찾아오느냐? 그건 18세기 말이었어요. 18세기 말에 바로 우리 수업의 지금 주인공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를 드렸었는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이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기독교와 관련된 지역들을 찾아내는 것에, 되찾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가 오스만 투르크와의 대결을 통해서 꾸준히 남하를 하게 되는데, 그 남하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래서 18세기 말에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이 예까제리나 여제 또는 대제라고 불리우는 사람 시절에 러시아 영토가 돼요. 이 나라가요. 네, 그리고 나서 19세기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이쪽 발칸반도 쪽으로 더 내려오려고 할 거예요. 러시아는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의 후예고 기독교 문명의 전통을 잇는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의 주요 지역이었던 이 콘스탄티노플도 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도 차지하려고 하고 여기에 사는 기독교도들을 자기네들이 보호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오스만 투르크는 당연히 그걸 반대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쪽 이 발칸반도의 동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도 러시아가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탐을 내다가, 근데 이거를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뺏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뭐 러시아의 국익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와중에 놀랍게도 같은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가 화들짝 했어요. 러시아가 너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을 다 장악해버리면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같은 기독교 국가에도.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오히려 오스만 투르크를 도와주면서 러시아의 요 크림반도를 공격했던 전쟁. 그 전쟁이 유명한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해군 기지가 포위를 당해서 영국, 프랑스의 군대에게, 해군에게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크림 전쟁이 유명한 이유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둘이 이 크림 전쟁에서 활약했기 때문인데, 네,
요새 한국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네. 나이팅게일, 네. 바로 요 크림 전쟁에서 활약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이 크림 전쟁에서 활약했던 사실이 덜 알려졌지만 어떻게 보면 인물로만 따지면 우리에게 더 유명한 인물인 이 사람, 바로 젊은 톨스토이입니다. 네, 젊은 톨스토이가 바로 이 전쟁에 공병으로 참여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얄타, 크림 반도가 또 유명했던 것은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하나인 이 체홉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서 이제 글을 쓰고 특히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방금 그 젊은 톨스토이예요. 네, 늙어서 이 얄타를 방문해서 이 체홉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요. 오늘날 이 얄타에 가시면 체홉 박물관이 실제로 있는데요. 네, 거기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얄타가 아니라 크림 반도에 가시면요. 네. 말씀드렸듯이 얄타는 그 휴양지, 귀족들의 휴양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궁전이나 큰 레지던스 건물들이 제법 보이는데 이 건물이 제일 유명한 사실 얄타에 있는 궁전 중에서 보론초프 팰리스라고 하는 그 궁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19세기 중엽에 러시아의 대부호이자 대귀족이었던 보론초프 가문에서 지은 궁전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크게 공원처럼 활용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멋진 궁전입니다. 계속 다 보론초프로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린 얄타 회담 때 영국 대표단이 여기 묵었어요. 네.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 건축가가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대표단이 여기 묵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은 얄타와 떨어져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이동거리가 충분한 이동거리가 되는 요 유솔로프라고 하는 궁전이 있는데 이 궁전에 러시아 대표단이 묵었고요. 이 궁전은 가끔 스탈린 같은 그런 공산당 지도자들도 여름 휴가를 보내는 장소로 이용했던 곳입니다. 유슬로프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이 이거죠. 리바디아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인데 이 궁전은 이제 미국 대표단이 머물게 되고 얄타에서 그리고 얄타 회담의 본회담이 열렸던 건물이고 오늘날도 국제회담이 열리면 자주 사용되는 그런 굉장히 유서 깊은 건물이에요. 이것도 역시 유서 깊다기보다는 중요한 건물인 거죠. 역시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귀족과 황실이 지은 그런 건물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역시 또 스탈린이 이용했던 별장이 하나 있고요. 옆이 아니라 좀 내륙 쪽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그 리바디아 궁전을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네. 여기에 이제 그 미국 대표단이 머물렀던 거고 이 궁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바로 저 끝에 있는 인물, 저 인물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루스벨트죠. 네. 그리고 역시 유명한 마샬 장군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이 사람이 당시 국무장관인 스탠티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얄타에서 이제 세 사람의 지도자,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그 다음에 스탈린의 소련의 대원수였던 스탈린,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회담을 갖고, 이거는 이제 회담을 마치고 마지막에 서로 꼬미니케 같은 걸 발표하면서 찍은 기념사진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당시에 이제 뭐 사진 기자나 이런 사람은 거의 다 몰렸겠죠, 이게. 지금 이제 전쟁을 끝나가는 와중에 승전국 셋이 그중에 그것도 이제 정상회담이 열린 거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사진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진이에요. 여러 컷이 있는데도 가장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뭔가 스탈린은 딴 데 보고 있고 둘이 좀 그렇죠? 상대적으로 가까워 보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미국의 외무장관 아까 스탠티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 이 소련의 외무장관인 몰로토프는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게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인상이 안 좋게 서 있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얄타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특히 나중에 이제 얄타 회담에서의 합의가 깨지고 냉전이 시작된 이후로는 얄타가 결국 냉전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 사진이 많이 통용되게 됐고 아마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얄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합의, 서로 잘 조율된 그런 회담이고요. 분위기를 잘 표현한 사진은 이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름
흡족하다라는 표정으로 스탈린과 루스벨트는 특히 이제 굉장한 미소를 띠고 있고, 처칠은 이제 그 정도의 흡족함은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회담 자체를 아주 껄끄럽게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얄타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담판? 아까 우리 지금 강연 초기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소련의 전후 계획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영국도 어떤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율되고 어떻게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 미국하고 소련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서로 양보를 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돼요. 합의의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 성공적이었어요. 아까 루스벨트의 표정에서 보듯이. 뭐였냐면 자신들의 전후 계획에 소련이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얻어내요. 전후 계획이 뭐였죠? 두 개죠. 자유무역 체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겠다, 소련이. 또 하나, 이 자유무역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 즉 탈식민화가 필요하다는데 소련이 동의하고 더더욱이 그 탈식민화의 과정을 나름 모니터할 UN, 지금 오늘까지 남아있죠. 그렇죠? UN의 설립에 소련이 동의했다. 그리고 UN의 운영 원칙에도 상당 정도로 이미 동의를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얻은 거죠. 지금 자기네들의 기본 목표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당시 아직 아시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태평양 전쟁은. 플러스 알파로 일본군을 해결하는데 소련군의 참전까지 약속받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생각하면은 일본하고 미국이 태평양에서 주로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역사에는 더 중요했던 것이 일본군이 태평양에 있는 게 아니죠. 일본군의 거대한 숫자가 만주에도 있어요. 만주. 만주국의 군대, 만군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관동군이라는 이름으로 만주에도 있단 말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태평양에서 다 상대하고 나도 만주에 있는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난감하죠. 네, 그거를 소련이 해결해 주기로 약속을 여기서 받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뭘 양보를 했느냐? 네, 일단 영국 얘기부터 잠깐 할게요. 영국은 물론 이제 아주 명시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자기들의 제국주의 이해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확약을 받지 못해요. 특히 이제 이 UN 설립하고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를 이룬다라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동시에 이거에 합의가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자기네 제국주의 이해관계요. 물론 처칠이 수차례 이 회담에서 이거 참여하는 거랑 자기네 이거 지키는 거랑은 별개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별개라는 이야기가 다른 두 정상에게 그렇게 살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은 약간 뭐 애매한 정도의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소련은 역시 루스벨트와의 미로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를 다 얻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의 전후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독일을 무력화시키는 것,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때 루스벨트가 독일을 분단시킨다라는 플랜에 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독일을 이제 앞으로는 큰 공룡 같은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가 될 거로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이제 달라지지만.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 이거 얻어내는 거죠. 동유럽의 완충지대를 확보해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양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미국은 전 세계가 다 해방된 탈식민화된 어떤 시스템을 원하는 거고 유럽의 국가들도 다 자유선거에 의해서 바로 다 독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과 소련에게 동유럽을 사실상 넘겨준다. 즉 동유럽이 친소 국가가 된다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면 동유럽도 자기네가 자유선거에서 지네가 붙고 싶은데 마음대로 붙으면 되는 거죠. 자기네가 친소를 하든 뭐 친영을 하든 아니면 뭐 중립국으로 남든 그렇게 가는 것이 미국의 플랜이죠. 소련의 플랜은 그게 아니에요. 동유럽을 어떻게든 친소로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미국의 플랜과 미국의 계획과 소련의 계획이 달랐던 것인데 루스벨트가 스탈린과의 밀월 속에 통 크게 양보를 했다 이겁니다. 동유럽은 예외적으로 소련이 컨트롤하는 걸 인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해준다는 거죠. 왜? 루스벨트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전쟁에서 소련이 너무 큰 피해를 혼자 감당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죠. 뭐 동유럽을 다 소련이 집어삼킨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완충지대의 친소 국가로 삼겠다라는 것 정도는 받아들인다라는 차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아까 대일전 참전 약속을 얻어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소련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표가 다 달성이 된 거고요. 그 와중에 미국의 전후 계획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나 당시에는 문제로 아무도 못 느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 동유럽을 친소 국가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명문화돼서 전 세계 언론에 공개될 수는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국주의 시대를 끝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유럽을 소련에 넘긴다? 이런 류의 표현은 너무 제국주의 스타일이죠. 달리 말하면 너무 강대국들이 지네 마음대로 약한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소련의 입장을 보면 이해는 되죠. 그렇죠? 소련이 그렇게 큰 피해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에 집착하는구나라는 건 이해되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동유럽 국가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아니면 그냥 그런 맥락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면 동유럽은 친소 국가가 돼야 한다라고 지네 나라들 큰 나라 셋이 정하는 것은 다분히 제국주의적으로 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것은 이런 류의 약속은 명문화하지는 않고 그냥 암묵적으로만 합의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당시에 루스벨트와 스탈린의 밀월 관계를 생각한다면 특히 이제 개인적인 라포가 굉장했거든요. 이 둘은요. 이거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명문화되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얄타 합의라는 거는 미소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아까 미국의 목표도 이루고 소련의 목표도 이뤘는데 유일한 양보라면 미국이 자기 나라가 생각하는 원칙을 버리고 동유럽을 소련에 넘겨준 거예요. 유일하게 미국의 어떤 마이너스 부분이나 셋백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거는 충분히 할 용의가 있었다 이겁니다. 루스벨트 입장에서는 대일전 참전을 소련이 하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합의이고 이 합의 얄타의 정신이 계속됐다면 냉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다 원하는 것 없고 사이좋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약간의 마이너스 부분, 즉 동유럽을 양보했다라는 부분이 명문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합의는 결국 지도자들 간에 그렇죠? 개인적인 확신에 근거한 거죠. 개인적인 교류감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도자가 바뀐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명문화된 건 없기 때문에. 네. 미리 스포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만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인데요. 스탈린과 대화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제가 이거 번역을 해오진 않고 그냥 원문이 적절할 것 같아서 원문으로 그냥 썼는데 이 폴란드가 동유럽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폴란드를 원하는데 그 폴란드가 어떤 폴란드를 원하느냐? 완벽하게 프렌들리한, 완벽하게 친소적인 폴란드를 원한다라는 거죠. 루스벨트가 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거다. 이센셜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향후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하게 친소적인 폴란드가 이룩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 말이 이 회담 끝나고 공식화되지는 않았어요. 공식화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 내용, 유럽 해방선언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제가 처음 미국의 전후계획 얘기할 때 그 내용이요. 파시즘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해방되면 자유선거를 통해서 자기 나라 정부를 구성한다 라고 하는 대원칙, 그것만 선언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공식화되었는데 이거는 공식화되지는 못하고 지도자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 수준으로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얄타의 합의가 더 이어지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얄타 합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두 정상 간에, 그러니까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유대가 또는 교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 부분이 사라진다면 이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냉전의 도래라는 것은 바로 그 합의가 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얄타가 잘못 알려진 것은 얄타 때문에 냉전이 시작된 거라고를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한반도 분단도 뭐 얄타에서 정했다라고 심지어는 알고 계시는데 그건 전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얄타는 한반도를 어떻게 정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연을 들었던 내용대로 따지면 미국의 전후 플랜이 뭐죠? 그렇죠? 파시스트로부터 해방된 국가는 자유선거시키고 식민지 국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신탁 통치시킨다는 거죠? 당연히 얄타에 의하면 한반도도 신탁 통치를 받는 지역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얄타에서는 그렇게 정한 거죠. 그게 이제 신탁 통치라는 게 저희한테는 어감이 나쁘지만 이 당시에 미국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반도 같은 경우 한반도의 분단은 더더욱이 얄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얄타의 정신은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게 아니라 신탁 통치 기간을 거쳐서 통일시키는 게, 통일 그리고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였던 거죠. 네, 근데 그 얄타의 합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깨졌다 이겁니다. 깨지면서 냉전이 시작되는 거죠. 네. 왜 시작되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제가 이미 스포라고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얄타의 합의라는 게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유대 또는 교감이 중요했다 그랬죠. 그 교감이 유지되려면 한 사람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얄타에서 합의한 지 2달 만에 죽었어요. 네. 아까 사진에서도 좀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죠. 루스벨트가. 아까 그 3명 중에 사실은 루스벨트가 제일 동생이에요. 나이로 따지면.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일 형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진을 한번 얄타 사진을 감시 있으면 다시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당시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훨씬 더 나이도 들어 보이고 이제 그랬던 건데 얄타 회담 끝마치고 미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교감에 의한 얄타 정신의 유지라는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미국 헌법에 의하면 이래요. 미국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새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계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 부통령,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유력한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통령 시절에는 대체로 내치에만 관여하는 사람이고 대외 정책이나 이런 거에는 또는 더 기밀스러운 외교 관계 이런 거는 관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얄타의 현장 분위기 전혀 몰라요. 당연히 그때 배석도 안 했고요. 얄타 회담 때. 그리고 루스벨트보다는 반러시아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민족 계열로 따지면 이제 올라가면 폴란드계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옛날 역사적인 전통 러시아와 폴란드의 관계는 꼭 우리하고 일본 관계랑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민족적인 감정상 그렇게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미국에는 동유럽 이주민들이 많아요. 자기 같은 폴란드계나 무슨 뭐 헝가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루마니아계나 그 사람들 표를 좀 얻으려면 소련하고 너무 친한 것보다는 소련에 대해서 동유럽 문제 제기할 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쨌든 갑자기 외교의 경험이 없던 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아까 그 얄타에서 미묘하게 이루어졌던 특히 개인적인 교감과 유대 끝에 만들어졌던 합의가 애매해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유럽 양보, 아까 통 크게
특히 루스벨트는 이제 소련의 이른바 민중들이 흘린 피에 대한 나름 이런 심파티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인정하면서 뭔가 양보를 했던 것인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요. 네. 동유럽 양보를 슬슬 재고 왜 우리가 동유럽을 넘겨줘야 되지? 얄타의 명문화된 합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였다고요? 공식적인 합의는 자유선거하는 거죠, 그냥. 동유럽 사람들 자유선거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 였는데 암묵적인 합의는 그 동유럽을 소련에 넘기는 거였잖아요. 암묵적인 합의 이제 소용없는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이 사람이 트루먼입니다. 좀 죽기 얼마 전에 루스벨트의 모습인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얄타의 합의가 깨지게 된 이유. 얄타 회담을 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인 밸런스라는 게 맞춰져 있었어요. 특히 소련 군대가 이제 45년 2월이라 그러면 독일군을 사실상 괴멸시키면서 유럽의 유일한 초강대 군대죠. 숫자도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이제 소련군을 감당할 수 있는 군대는 아무도 없는 거죠, 유럽에서요. 나치군이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이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름 이제 밸런스가 맞고 밸런스가 맞았다라는 건 뭐냐면 상호 리스펙트도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눈치도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얄타에서 회담을 했던 건데 45년 7월에 미국이 원폭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군사적인 세력 균형이 무너지게 된 거고요. 이 원폭 하나로 유럽에 아무리 많이 소련이 재래식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도 소용이 없게 만들 만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더 우위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얄타에서 했던 양보가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더더욱이 7월이면 지금 아직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이 망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이 망한 거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만 8월 15일인 거죠. 그렇죠? 원폭이 이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소련 도움 없이 일본을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는 이제 대일전 참전해달라고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 소련이 안 와도 이제는 일본 군대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아까 동유럽과 같은 양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요, 이제. 특히 동아시아 쪽은, 아시아 태평양 쪽은 미국이 혼자 전쟁한 거죠, 거의 지금까지는요. 물론 이제 나중에 소련이 결국 대일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혼자 전쟁한 거 아니에요? 7월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동유럽 같은 양보 할 필요가 없고, 동유럽 같은 양보 안 하고 나서 유럽을 다시 쳐다봤더니 우리가 왜 양보를 해야 하나 다시 여기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미국이 이제부터는 외교를 공세적으로, 즉 소련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야 동유럽 얄타에서 명문화되기를 자유선거하기로 하고 다 해방시키기로 했다. 소련 손 떼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해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45년 가을이 되면서 특히 그때 있었던 런던 이제 외상회담이라고 하는 회담이 있는데 그 회담에서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 슬슬 동유럽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소련 친소적인 국가들로만 변모해야 됩니까? 라는 유의 이야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도 소련은 놀랬을 거죠. 그렇죠? 미국의 공세적인 외교를 보면서 갑자기 놀랬을 거예요. 나름 이제 수세를 타게 되죠. 그래서 소련은요. 사실 이런 개념도 좀 낯설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른바 냉전 시대에 계속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이고, 저는 특히 그래요. 그리고 뭐 지금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더 그러실 거고, 저보다 뒷세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않으실 텐데, 소련이 뭔가 수세적이었다 이러면 뭔가 좀 안 어울려요. 왜냐면 너무나도 무서운 나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근데 사실은 당시, 그러니까 원폭을 미국만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 비교하자면 소련이 당시 미국 경제력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100이라면 소련이 한 17 정도 됐어요.
경제력이. 어떤 학자는 14라고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력면에서 상대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뭐 미국이 그 당시 이제 45년 이후에 전 세계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였거든요. 나라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이 얄타에서처럼 뭔가 소련이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당연히 수세에 몰리게 되고요. 수세에 몰린 속에서 유일한 기대는 뭐냐면 그래도 얄타에서 한 약속이 있다. 그래서 소련이 싹싹하게 오히려 얄타에서 한 약속을 잘 지키면 먼저 그러면 미국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지켜줄 거다. 소련이 가장 원했던 두 개. 독일과 일본의 무력화와 동유럽을 친소국가로 세우는 것 정도는 미국이 들어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싹싹하게 이제 얄타에서 나름 했던 약속들을 다 지키려고 해요. 물론 이제 얄타 회담이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약속을 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얄타가 대원칙이 있죠. 식민지 국가들은 신탁 통치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탈식민화의 길을 가고 이런 거는 다 나름 이미 합의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소련이 꼼꼼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련이 착해서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공세 속에 그걸 지키면 그래도 미국이 이런저런 소련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부분은 지켜주겠지, 들어주겠지라는 생각 속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사실 이 부분이죠, 이거. 그렇죠? 소련이 한반도에 왜 들어오게 됐느냐? 아까 그 관동군을 미국이 상대해 달라고 해서 관동군하고 전쟁을 소련이 하게 되거든요. 45년 8월에.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관동군을 물리쳤어요. 관동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만주를 순식간에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관동군을 쫓아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돼요. 관동군이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사실 관동군이 한국 사람 도망갔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 쪽으로 도망갔을 텐데 쫓아서 들어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그냥 한반도로 쭉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진해 스스로가 38도선에서 멈춥니다. 쭉 내려가다가 미국한테 한번 물어봐요. 끝까지 가도 될지. 그때 미국이 끝까지 가는 건 좀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라 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얄타에서는 어떤 플랜이었다고요? 이거 하는 거죠, 신탁 통치. 그렇죠? 그래서 38도선에서 멈춘 다음에 소련이 신탁 통치 실시하는 거를 미국이 들어와서 함께 한반도를 신탁 통치할 것을 계획으로 세우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련이 뭐 착해서 이랬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이 보기에 한반도의 소련 정책을 보니까 소련이 얄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자기네 군대 힘만 먹고 한반도를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상황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고 멈추더니 신탁 통치 준비를 하더라. 이런 거는 미국에게는 나름 소련이 얄타를 지킨다라는 사인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기대 속에서 소련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한반도 말고 그 당시 분쟁 지역들이 많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란, 터키, 그리스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이 아까 제가 영국 얘기할 때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고 터키와 그리스는 지중해를 장악하려면 중요한 나라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영국이 꽤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을 거예요. 자, 이 나라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세 나라 공통점이 뭐냐면 암암리에 과거에 이 이란이나 터키, 그리스에서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던 영국 사람들 말고 새롭게 영국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구성해 보자 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신흥 세력들이 등장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세 나라가 다 영국의 이해관계에 있는 나라니까 영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일부 점령하기도 해요, 여기를 또요, 다. 그랬다가 지금 영국이 되찾았을 텐데 어쨌든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라는 게 자기네들을 지배했던 구 세력이에요. 직접적으로 식민지로 지배했건 아니면 경제적으로만 지배했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마당에 신흥 세력이 등장해서 영국의 세력을 몰아내고 또는 친영파를 몰아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말을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한국의 예를 그냥 이렇게 좀 유추해서 보시면 쉽죠. 그렇죠? 예를 들면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과 친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른바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또는 일본 세력을 몰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신흥 세력이. 똑같은 일이 있었겠죠. 이란, 터키, 그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 그런 세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신흥 세력이 그 당시에 신흥 세력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런 신흥 세력들이 대체로 좌파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100% 좌파는 아닙니다만 좌파 비중이 높아요.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이 비중이 훨씬 커. 과거에 이렇게 저항했던 쪽은 과거에는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이 영국 세력에 저항했던 쪽은 좌파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그 좌파들이 당연히 소련의 도움을 요청했겠죠, 여기서.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나라는 구례 아주 오래전부터 영국이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인데 이제 전쟁이 끝난 마당에 영국과 친영파를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좌파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힘만으로는 못 몰아내겠으니까 소련의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느낌상으로는 소련이 그 좌파를 도와줘서 여기를 다 점령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후퇴했다 이겁니다. 왜 후퇴했느냐? 역시 이거. 그러니까 얄타의 약속이라는 게 그거죠. 과거 식민지나 아니면 과거 점령, 피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이 해방되면 지네가 알아서 하게 하자. 강대국이 가서 뭔가를 점령하고 결정하고 이러는 거 안 된다. 미국의 플랜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소련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플랜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후퇴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렇게 소련 입장에서 나름 열심히 네, 그러니까 자기네 눈앞의 이해관계를 포기하고 한반도를 통째로 먹을 수도 있었고 여기 좌파들 지원해서 공산주의 확대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안 하면 사실 어떤 일이 있죠 또? 소련 입장, 그러니까 소련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아쉽게도 여기 있는 좌파들이 다 죽어요. 자기네가 지원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이른바 친영 세력들이 신흥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 과정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지켜봐요. 도와주지 않고. 왜냐? 얄타 약속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가장 원했던 바인 동유럽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 네. 근데 놀랍게도 미국이 안 들어줘. 이런 소련의 나름 태도를 보면서도 더 강경하게 동유럽 문제를 제기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소련의 이런 류의 행동들을 미국이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공산주의라는 게 원래 팽창하는 건데 지금 잠깐 후퇴했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도발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 생각은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틀린 생각도 아니고 공산주의라는 게 어쨌든 세계혁명이라는 걸 꿈꾸고 있는데 지금 물러선다고 해서 그럼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미래에 등장하는 것까지 포기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련도요. 당시에는 신탁정치 준비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반공적인 사고에서 보면 소련의 행동이 그렇게까지 진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경하게 동유럽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요.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주니까 소련은 결국 이렇게 결론 내려요. 미국이 얄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구나. 얄타에서 자기네가 약속한 것. 아까 thoroughly friendly한 폴란드라고 말했던 그 약속. 지킬 생각 없고 이제 배신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동유럽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동유럽 문제제기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자유선거 실시해라 라는 거예요. 미국의 주장은요. 그래서 이때 소련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제 아예 그냥 동유럽을 확실히
우리 걸로 해버리자. 그냥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 동유럽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동유럽은 워낙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무조건 그냥 동유럽을 우리 품으로 갖자 라고 하면서 소련도 과격한 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군대 같은 경우를 장악해버려요. 동유럽에. 그러면서 반대파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고 소련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뭐 토착 민족주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유럽에도. 좌파만이 득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또 이걸 보고 미국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와, 소련이 진짜 야욕을 드러낸다. 그렇죠? 뭔가 국제 정치를 합의해서 결정하려는 게 아니라 동유럽을 쟤네가 진짜 공산화하고 먹어가는구나 라고 미국은 또 생각할 거고 미국의 언론은 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쌓이면서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동유럽을 먹어가고 이러는 과정을 보고 또 이제 이때까지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 해결이 안 됐었는데요. 그리스 좌파를 일부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트루만이 이렇게 전 세계는 자유를 믿는 국가와 소련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국가들 둘로 나눠지고 그 소련의 압제가 소나기를 펼치는 그런 곳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를 양분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돼요. 그게 유명한 트루만 독트린이고요.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그 자유로운 지역들을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지역만 돈을 뿌렸다. 예를 들면 서유럽 지역만 소련이 관심이 없어하는 지역. 그러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동유럽에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맥락 없이 잘라만 놓고 보면 훌륭한 얘기죠. 미국이 동유럽에 돈을 준다. 그러면 동유럽 국가들도 재건해야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겠죠. 동유럽을 친소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이 돈으로 빼내려고 한다. 라고 느낄 거예요. 소련은 안보 집착 때문에 동유럽이 꼭 필요한데 저 굉장히 부자인 나라가 돈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동유럽을 단속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은 동유럽을 아예 소비에타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련하고 비슷한 사회로 바꿔버려요. 소련하고 비슷한 사회는 우리가 전에 학습했던 2주 전에 학습했던 바로 그 스탈린 체제로 농업 집단화를 하고 산업화를 하고 사회를 경직화시키고 이런 동네로 바꿔버려요. 원래는 그냥 동유럽이 친소 정도만 되면 됐는데 지네 내부가 어떻건 소비에트하고 친한 정도면 오케이 했는데 미국이 빼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완전히 자기네랑 비슷한 나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이제 소련의 당시 제2인자였던 주다노프가 이렇게 트루만의 독트린에 어떻게 보면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전 세계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와 과거 제국주의를 이어가려고 하는 나라 둘로 나눠진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와 자기들처럼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양분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둘 다 미국 대통령, 소련의 2인자 둘 다 세계를 양분화해서 인식한 거죠. 세계가 양분화됐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사실상 냉전의 시작인 거죠. 즉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한 축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 축. 그렇죠?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맞서는 그런 냉전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냥 시작만 된 게 아니라 점점 심화되는데 그 심화의 과정에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분단될 여지가 있었던 나라가 전혀 아닌데, 그렇죠?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해방되고 미국 플랜에 의하면 신탁 통치해서 넘어가면 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하면 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치면서 아까 이제 38선에 내려와서 신탁 통치 준비하던 소련, 미국이 남쪽으로 진주한 다음에 신탁 통치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않고 미국의 남쪽에 미국 그 당시 미국 점령군이 한반도 남쪽에 있던 이른바 좌파들을 이제 척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련이 역시 또 배신 내지는 약속 위반이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을 단속하고 그러는 와중에 38선 이북을 단속하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한반도 분단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에 독일도 분단이 되고요. 뭐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만 유럽이 양분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분에 그야말로 도장을 찍은 것, 미국이 아예 반소련 군사 동맹을 만들어 버리죠. 유럽의 서쪽의 나라들을 군사 동맹으로 엮어버려요. 그냥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밀리터리 얼라이언스라는 건 굉장히 강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토예요.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또 때 아니게, 그러니까 소련의 예상보다도 훨씬 이르게 중국이 또 전체가 공산화돼 버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였죠. 중국 내정과 관련하다가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에게 승리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중국이 사회주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진짜 이제 동아시아도 중국, 북한을 위시한 이제 소련의 캠프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일본 그 남쪽을 위시한 이제 미국의 캠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전 세계 분단이 사실상 완성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양대 군사 진영, 우리가 1세계, 2세계라고 말하는 그 진영으로 분리가 되고요. 그거는 미국이 원래 건설하려고 했던 미국의 자유무역권과 경제적으로 따지면 소련,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끼리 교역하는 교역권, 이 두 가지 큰 블록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지도는 왜 갖고 왔냐면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좀 아시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의외로 잘 모르셔서 독일의 분단이 이런 모습이에요. 원래 독일은 이제 4분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이 이쪽을 다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셋이 나눠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합친 거죠. 그게 이제 소독이 된 거고요. 동쪽은 이제 소련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동독이 된 건데 수도 베를린은 이 동독의 한 복판, 심지어는 더 깊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도라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수도만 또 반으로 나눠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하고 사뭇 다르죠. 한반도의 분단은 이제 아예 그야말로 이제 38선의 철창이 있고 나중에 휴전선이 된 전선이 있는 것인데 여기는 이렇게 분단이 됐다고 해도 이른바 독일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은 절반 이상이 다시 또 서유럽이네 서독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고요. 당연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여기 뭐 경제권이 따로 사는 것도 아니니까. 분단의 상황이 전혀 달랐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지도를 일부러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무슨 옛날에 뭐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여기서 연주한 거예요. 여기 서독에 속한 그런 오케스트라지만.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분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가 이 지도예요. 위에서 보는 지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이 냉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북반구의 어떤 대결이었어요. 남반구는 많은 경우가 적도 근처의 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 많은 경우가 과거 식민지였고 그 식민지가 해방된 이후에는 미국하고 소련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이제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인데 그래서 냉전이라는 건 사실은 이 북반구의 캠프 대결이에요. 양대 캠프 간에. 미국의 캠프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연히 이 소련의 접경 지역 쪽에는 미국의 이제 군대와 뭐 미사일 이런 게 배치가 됐겠죠. 그래서 서유럽의 나토, 터키의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왜냐면 소련을 포위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완전히 미국의 기지 국가가 돼. 포위해야 되니까. 실제로 일본이 미국의 기지 국가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쉽지만 우리 이제 남쪽도 전초 기지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군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네. 그리고 저 밑에 베트남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베트남은 60년대, 70년대 공산화됩니다만. 네, 그래서 냉전 도래에 왜 도래했느냐 근본 원인을 한번 다시 회고적으로 보면 서로의 이념 대립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냉전 시작하다 그러면 소련은 공산주의고 미국은 자유주의여서
그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냉전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라리 아닌 거죠. 지금 우리 결과를 보면. 이념이 달랐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양국의 이해관계 차이 때문이었죠. 미국이 뭔가 전후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 소련이 원했던 거, 두 개가 얄타에서 절충이 됐는데 그게 결국 깨진 거예요. 그거는 크게 보면 미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소련은 안보 집착이 있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자기네 안보 집착이 있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이 안 들어준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의 안보 집착이 공산주의 팽창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동유럽을 소련이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건 공산주의 팽창 아니냐? 그럼 결국은 유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애시당초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즉 미국의 자유무역 체제 건설의 위협으로 판단한 거죠. 아까 루스벨트는 이 부분을 싹싹하게 그렇죠? 뭔가 좀 심파티가 있는 공감이 있는 상태에서 인정했던 거고 그러니까 얄타에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뒤에 트루만 행정부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동유럽을 소련이 지키려고 하는 것,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공산주의 팽창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전이 결국은 시작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냉전이 시작돼서 40년대 말의 일이죠. 그것이 무려 거의 한 40년 이상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냉전 시작 이후에는 이제 어쨌든 두 나라가 대결 구도로 가니까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원폭이 있는데 소련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아마도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개발을 했겠죠. 그래서 빠르게는 49년 여름에 이제 원폭이 소련도 원폭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누가 더 효율적이고 파괴력 있는 원폭을 갖느냐의 경쟁이 되겠죠. 그리고 원폭의 파괴력 경쟁에서 그 다음부터는 로켓 경쟁이 또 이루어지고 누가 원폭을 잘 탑재해서 더 멀리 보내고 정확히 보내느냐. 그래서 1957년에 이제 소련이 처음으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엄청난 과학적인 개가죠. 그게 과학적인 성과란 말입니다. 그거랑은 무관하게 로켓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핵탄두 탑재하면 미국이 사정권이다 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게 됐고 그러면서 미국도 이제 더욱더 군비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암만 서로 군비 경쟁을 하고 핵무기를 엄청나게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로 서로 총 쏘면서 싸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냉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냉전이란 말은 총구가 차갑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전쟁을 하는데 차가운 그러니까 서로 냉전이라는 말이 무슨 연인 관계에도 많이 쓰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정말 서로 사이가 좀 쿨해진 거 이런 식으로 쓰는데 원래 뜻은 전쟁을 진짜 하면 총구나 포구가 뜨겁잖아요. 그건 이제 열전인 거죠. 근데 전쟁은 안 하니까 전쟁 준비만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그래서 냉전이에요. 그리고 군사 외교 대결을 넘어서 이념 문화 경쟁까지 하고요. 아마도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세대에게 굉장히 익숙하신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뭐 예전에 올림픽에서 미소 대결 이런 거요. 서로 이제 이런 군비 경쟁을 떠나서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하냐. 우리가 운동도 더 잘한다. 우리가 문화예술적으로도 더 뛰어나다. 뭐 이런 류의 경쟁들 하게 되고 우리가 더 훌륭한 과학자를 많이 배출했다. 뭐 이런 류의 경쟁이요. 흥미로운 건 이제 우리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두 나라만 하려면 경쟁할 것이지 그게 아니라 두 나라가 자기 진영에 속하게 만들었던 나라들도 함께 같이 이런 모습으로 몰아넣게 되고요. 그래서 냉전에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냉전, 아까 말씀드린 서로 군비 경쟁을 해서 언제 쏠지 모르고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전쟁 위험성을 신경 쓰면서 살아. 저쪽에서 핵폭탄을 언제 쏠지 모른다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항상 또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심심하면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방공호 훈련 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강박이 생겨 있어요. 뭔가 빵 터지면 또 뭐 어디서 쳐들어오는 거냐? 뭐 이런
마인드를 만드는 그런 구도죠. 그 와중에 흑과 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로 가요. 뭐 요새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합니다만 이를테면 예를 들면 1950년대에 누가 이승만 정권을 비판한다. 그러면 이승만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 다양한 각도에서. 당시는 그게 아니야. 흑과 백으로 보니까 이승만을 비판하면 그게 동시에 용공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만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냉전 초기에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양대 진영이 속해 있었던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자유로운 사고나 더 합리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 좀 더 창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위축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냉전형 인간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냉전형 인간형이 이런 인간이에요. 위험에 대비하고 흑과 백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렇게 항구적인 공포를 갖고 살면서 사고는 무지하게 유연적이지 않고 비유연적이고 뭔가 세상을 볼 때 항상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식으로만 따져서 보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혁신이나 도전 이런 것보다는 항상 안정에만 집착하고 뭐 이런 인간들이 냉전 시대가 많이 배출한 그런 인간이죠. 네, 근데 냉전을 한편으로는 기능도 한 것이 이런 기능은 했어요. 서로 전쟁 준비는 하지만 전쟁은 안 하고 전쟁 준비라는 게 이제 서로 간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두려워하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와 우리 적이 눈앞에 있다. 우리 단결하자. 뭐 이런 얘기하기 좋죠.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자국 정권은 사실상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스펙트럼이 좁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넓지는 않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스펙트럼이. 왜 그랬느냐 이랬다라는 거죠. 소련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던 거고요. 네, 아이고. 유럽의 경우도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떠올린다면 유럽이 항상 전쟁이 있었던 그런 대륙인데 냉전 때는 전쟁이 없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냉전의 최전선이니까 전쟁 한 번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지금 핵을 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 한 번 하면.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요. 전쟁이라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전쟁이 하나의 옵션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압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네. 냉전 시대에 얄궂은 게 또 하나 있는데 냉전 덕택에 이른바 전범들이 부활을 하게 돼. 이건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많이 잊어버리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은 전범이죠. 2차 대전에.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이나 둘의 운명이 좀 슬퍼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책임을 지고 뭔가 더 어려워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세계 2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중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2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게 돼. 왜 그랬느냐? 냉전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논리하에 이 둘을 살려놓는 거죠. 서독, 바로 공산권하고 붙어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냉전의 구도 속에 미국 입장에서는 엘리가 필요한 거죠. 일종의. 그렇죠? 원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둘을 살려놓고 또 미국의 자유무역 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이 선진적인 산업기술 갖고 있는 두 나라를 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인구도 많고 소비자 수준도 높아요. 달리 말하면 미국 상품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기술도 개발돼 있고 그래서 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시 살려놓는. 냉전의 아이러니죠. 그렇죠? 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처벌하지 못하고 결국 완벽하게 그 둘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살려놓는 그런 결과. 특히 우리 역사로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도 감성적으로 보면 뭔가 일본이 45년 이후에 잘 됐다라는 것 자체가 쉽게 용납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특히 식민지를 겪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펼쳐진 거죠. 네.
네, 1분만 더 할게요. 네, 미소 냉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진행이 됐어요. 네. 왜 진행이 됐느냐? 얄타에서 합의했던 내용이고 좀 아이러니하게도 얄타에서 합의했던 것 중에 거의 유일하게 관철된 게 이거야. 네. 미국하고 소련이 다 이 탈식민화를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탈식민화가 되긴 됐는데 이 냉전 때문에 이 탈식민화도 복잡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탈식민화를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식민지 시대 때 어려웠던 사람이 탈식민화가 되면 잘 되고 식민지 시대 때 제국에 붙어 먹었던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일반적인 탈식민화의 그림 아닙니까? 그리고 식민지를 벗어나면 이 나라가 나름 독자적인 노선을 가고 나름 경제적으로도 꽤 자율적이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느냐? 냉전 때문이에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탈식민화 될 때 이 식민지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또 대부분 좌파였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밀어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식민지 반대 운동, 우리 지금 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좌파였기 때문에 미국이 밀어줄 수가 없잖아요. 소련과의 대결 속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은 과거 제국과 친했던 우리 지금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을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과거에 식민지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잘 살게 되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은 크게 성공을 못하게 되고 과거 제국에 의존적이었던 경제체제는 그대로 가고 대부분이 이런데 물론 예외적인 성공 사례가 있죠. 그 예외적인 성공 사례가 사실은 우리나라예요. 특히 이제 경제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의존적인 부분을 상당 정도로 벗어나고 세계가 놀랄 만한 어떤 경제 성장을 일으켰었으니까요. 물론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달리 말씀드리면 이 식민지 문제, 즉 식민지에서 친일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현재까지도 과거의 어떤 그런 책임을 짓지 않고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냉전 문화는 여전히 잔존하고 계속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특히 이제 뭐 이른바 이 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른바 냉전 문화를 아직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흐름은 여전히 있죠. 네. 벌써 2020년이에요. 냉전은 1989년에 끝났어요. 뭔가 벗어날 때가 아닌가, 벗어날 때가 이미 지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4차례의 강연을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회가 또 된다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와 뚜루루뚜루 손 씻자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마포구 뚜루루뚜루 새로 만든 뚜루루뚜루 손수건 뚜루루뚜루 손 씻자
유튜브에서 마포 손수건을 검색해 주세요.